안녕하십니까. 2014년 10월 11일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시는 것들을 보면서 답안지를 어떻게 쓰시느냐 이런 걸 보니까 좀 오전에 이제 그 스터디를 하시는 분들의 답안지는 좀 많이 늘은 부분들이 보이고요. 그다음 기본반을 듣다가 갑자기 또 시험지에 답안지를 쓰려고 하니까 좀 힘들어 하시는 부분들도 엿보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차츰 좋아지시는 부분들이 많이 보이고 있고, 거기서 이제 저희가 왜 시험을 보냐면 시험지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들이 각각 다 틀립니다. 그래서 답을 쓰긴 쓰는데 이걸 맞게 알고 쓰는 건지 외워서 쓰는 건지 그런 것들이 이제 일단 눈에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본인들이 답을 써놓고 나서 또 이제 그 다음에 수정을 해가면서 많은 부분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습을 할 때도 보시면은 이제 100m 달리기를 할 때 그냥 처음에는 무조건 뛰죠. 뛰다 보면 폼을 바꿉니다. 폼을 바꾸고 안 되면 또 신발을 바꾸고 옷을 바꾸고 뭐 이런 식으로 자기한테 적합한 것들을 막 보고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시험을 보시면서 자기가 생각한 걸 썼는데 이게 맞는 건지 틀리는 건지 처음에 모르다가 다른 사람이 쓴 답안지하고 비교를 보다 보니까, 또는 모범 답안을 자기가 외워가지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안 써지면은 뭐가 생각이 나고 뭐가 생각이 안 난다는 게 여러분들이 정리가 되실 겁니다. 그러면은 생각나는 것들은 어떻게 해서든 다음번에 또 생각이 납니다. 안 나는 건 또 안 난다는 얘기죠. 안 나는 부분 자꾸 집중해서 보시다 보면 그것도 이제 생각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자꾸 반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부분에 대한 문제들은 참 좋은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70일에도 미리 적어놨지만은 71회 같은 경우는 1교시 쪽에 대한 저희 여러분 교재 쪽에 한 페이지가 다른 게 나와가지고 아마 제대로 못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71회 관연도 문제 같은 경우는 제 홈페이지도 다 기출문제 아래 한글로 다 넣어놨으니까 나중에 그걸 다운받아서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용어 설명을 썼습니다. 왜 용어 설명을 썼냐면 지금 2001년도 기술용어 해설집하고 2013년도 기술용어 해설집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1-2번 문제에 보시면은 여기는 정부동작하고 오부동작을 설명하라고 했는데 이제 오부동작이란 용어가 없어졌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1-2를 선택을 했습니다. 이제 오부동작은 없어지고 이제 부동작이란 용어로 대치가 됐습니다. 근데 용어만 바뀌었지 실제로 안의 내용은 바뀐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려고 바뀐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했고요. 캐비테이션 공동연산 같은 경우는 이제 PV 선도에서 압력이 변화됐을 때 어떻게 이제 기포하고 그 다음에 물에서 포화전기로 넘어가서 포화전기에서 과열전기로 넘어가는 단계에 어떤 열 사이클을 이해하는데 또 조금만 도움이 돼가지고 이 문제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서지 임피던스. 이제 많이 나오는 게 이제 서지 임피던스가 뭐냐? 그럼 고유 임피던스가 뭐냐? 특성 임피던스가 뭐냐? 여러분이 자꾸 헷갈려 하십니다. 고유 임피던스, 특성 임피던스, 그리고 과도 임피던스, 서지 임피던스, 파동 임피던스는 다 같습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를 하냐?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임피던스다 이거죠. 그래서 이걸 또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파동 임피던스 같은 거 어떻게 하냐? 송전선을 진행하는 전압 전류의 비다. 왜냐면 임피던스니까 R은 I분의 V거든요. 전압 전류의 비다는 이게 그죠? 송전선을 진행하는 진행파에 대한 전압 전류의 비다. 그럼 뭔가 지나가는데 그거의 비가 바로 임피던스다 이거죠. 그러면 이거는 거의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변동이 되긴 되는데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 그 설비에 대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단도체 같은 건 가공선로의 단도체 같은 건 몇 오hm 정도 특성을 가지고 있죠? 300오hm, 500오hm. 복도체는 20에서 60인가? 이렇게 돼 있고. 근데 변압기는? 네, 변압기도 고유 특성 임피던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나중에 이 안에 좀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특성 임피던스를 적는데 여기서는 특성 임피던스는 Z-오메가입니다. Z-오메가는 어떻게 되죠? C분의 L 또는 Y분의 Z입니다. 특성 임피던스, 이거 특성 임피던스가 뭐다라는 걸 써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건 특성 임피던스를 설명하라고 했으니까 가공선의 특성 임피던스, 예를 들어 처음에 이런 내용을 적어놓고 나면 가공선의 특성 임피던스는 해가지고 138에 로그 10을 밑으로 하는 R분의 2H, 여기 10을 쓰셔야지만 됩니다. 안 쓰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요거를 R분의 2H라는 건 여기 그림을 이렇게 해서 요게 H고 요게 H고 요게 R이다, 이거를 이제 그리실 수 있는 부분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지중선은 특성 임피던스는
어떻게 되죠? 루트 입실론은 예, 루트 입실론 S분의 1 곱하기 요겁니다. 그대로 나가는데 여기서 틀려진 게 138에 로그 10을 밑으로 하는 R분의 라지 R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림이 이렇게 되는 거죠. 예? 라지 R이. 가운데 도체가 스몰 R. 여기가 R이고 이제 여기가 라지 R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끔. 그래서 여기다 이 옆에 그림 그려주시면 특성 임피던스는 되는데, 그러고 나서 표로 특성 임피던스가 뭐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얼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해 주시면은 특성 임피던스는 정리가 됐습니다. 서지 임피던스를 이렇게 썼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다가 이제 좀 더 내가 더 많이 알고 있다라고 쓰기 위해서 조금 더 살을 붙이는 겁니다. 전파 정수를 쓴다든가 전파 속도를 쓴다든가 이렇게 쓰는데, 여러분들 이 두 개를 헷갈려 하십니다. 저도 좀 헷갈리는 한데, 전파 정수는 감마입니다. 전파 속도는 감마에다 이렇게 다시를 써놨는데 저희가 보통 V라고 이렇게 많이 쓰죠. 전파 정수는 어떻게 되죠? J 오메가 루트 LC입니다. 그리고 이걸 플러스 알파 플러스면 J 베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하기도 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가 뭐 위상정수, 감세정수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이제 한 줄 정도 써주고 전파 속도는 V는 해가지고 루트 LC분의 1입니다. 근데 이렇게 전파 정수를 써놓고 이거를 써놓는다든가 이걸 써놓고 이걸 써놓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지금 혼돈이 있고, 여기서 이제 전파 정수 감마를 써놓고 루트 LC를 써놨습니다. 그리고 이게 3 곱하기 10에 뭐 8승 메타퍼 세크를 쓰신 분도 있고 10에 5승 킬로 메타퍼 세크를 쓰신 분도 있는데, 요게 틀렸다는 얘기죠. 요게 루트 LC분의 1이 된다는 얘기죠. 전파 속도를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요 두 개가 혼돈이 일어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것들도 한번 보시고, 그래서 답을 쓰고 나서 공간이 좀 비었을 때 이런 것들을 뭐 배치를 적절하게 해가지고, 그러면 가공선의 전파 속도를 해가지고 여기다 V를 넣을 수가 있고, 지중선의 전파 속도를 V를 넣을 수도 있죠. 이게 지금 예제 문제 있으니까, 기본서에 있는 문제들을.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응용을 해가지고 좀 더 채워넣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 앞에 있는 뭐 이거를 어떻게 구하느냐? 그럼 특성 임피던스 구하는 거를 단락이라든가 개방이라든가 해가지고 이거 구하지 않습니까? 무브화 시험이라든가 단락 시험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구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 두 개를 합해서 했을 때는 25점짜리 나오는데, 얘는 지금 10점짜리니까 이렇게 정도밖에는 쓰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더 깊게 쓰기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그 시간 내에 최대한의 효과를 일으킬 수 있는 답안지를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모범 답안은 있지만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모범 답안에다 여러분이 최대한 많은 부분을 써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변압기 병렬운전 조건인데 단상, 3상. 그럼 병렬운전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제 병렬운전 조건 뭐 5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나서 병렬운전 조건이 가능한 변압기 결선을 써준다든가 이렇게 하면 끝나겠죠. 파동 임피던스 계산인데 이거 똑같은 거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얘는 문제가 이거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쪽으로 뭐 하나가 치고 들어갔다. 이쪽으로 들어갔는데 이쪽 빠져나갔을 때 이 중성점의 전위는 얼마나 되느냐, 이걸 넣은 거죠. 그럼 이게 사실 파동 임피던스 계산이라고 되는데 진행파의 반사와 투과죠. 얘 기점으로 보면 얘는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근데 나간 건 3개죠. 그럼 3개가 나간 겁니다. 이렇게 3개가 나갈 때 요 지점의 전위가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럼 뭡니까? 여기는 입사파가 되는 거고 Z1, 이건 투과파에 관련된 Z2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입사파, 반사파, 투과파 할 때 그 전위 계산하는 부분 생각나시나요? 여기 넘어가기 위해서는 이 T는 어떻게 되죠? Z2 플러스 Z1으로 그냥 제가 무조건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이제 나중에 편하니까. 전압이 나오면 뭐라고요? 예, Z2인데 투과를 했으니까 2배가 들어간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서 이제 Z2가 뭡니까? 3분의 Z 아닙니까? 이거 계산하면 3분의 Z다. Z1은 Z죠. 예? 그 다음에 2Z니까 2 곱하기 3분의 Z죠. 그러면은 3분의 2에다가 이거 다 더하면은 나중에 이게 얼마가 나오냐? 2분의 1이 나온가? 아마 그럴 겁니다. 2분의 1. 그 입사파된 전압에 요 뒤에다가 이제 2배 해가지고 0.5배만큼 걸린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알고 보면 쉬운데 이게 이제 문제를 이렇게 돼 있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요게 또
없습니다. 이런 유형의 문제가 있고, 요게 없고 난 상태에서 하나가 투과됐을 때, 두 개가 투과됐을 때 어떻게 되냐? 그럼 여기는 무한대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계산하는 부분이 바로 요 다음 해에 또 시험 문제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똑같은, 물론 이제 여러분 교재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같이 공부를 해주시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문제, 요게 지금 피레기 쪽에서 나왔죠. 바로 이상전압에서. 그 유형이, 그런 유형의 문제들을 몇 개 다루다 보면은, 예를 들어 이거 하나 들어왔을 때 답이 얼마라고요? 하나 치고 들어왔을 때? 얘 아까 0.5 이하이라고 했죠? 얘는. 하나 들어왔을 때, 두 개 들어왔을 때, 세 개 들어왔을 때, 제가 다 외우는 방법 설명드렸는데. 얘 세 개가 들어가니까 세 개 중에 지금 하나 들어갔으니까 2, 하나 빼고 들어갔다 이거죠. 두 개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3분의 4, 그 다음에 3분의 6, 2i가 된다고. 그래서 얘는 하나가 입사했을 때는 3분의 2 2i가 여기 걸리고, 두 개가 들어갔을 때는 요게 2배니까 3분의 4가 되고, 세 개가 들어갔을 때는 3분의 6이니까 얘는 2배 2i가 걸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외우는 방법도 그때 설명을 드렸습니다. 왜냐면 많이 하다 보면, 아, 요거는 얼마, 요건 얼마 이렇게 딱, 유형들을 다 외우고 있으면 시험장에 갔을 때는 편하게 가는 겁니다. 똑같은 문제가 나오면. 그건 답을 다 외우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조차도 이렇게 같이 해가지고 답을 외워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물론 이제 외운다고 해서 실제로 그 문제가 똑같이 나왔을 때는 좋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외우는 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응용이 돼야 되는 거니까. 변압기 이상 검출. 그럼 변압기를 온라인 상태에서 검출하는 부분, 오프라인 상태에서 검출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좀 뭐 적외선으로도 검출할 수가 있고, 그 다음 초음파로도 검출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유전정전법으로 테스트를 할 수도 있고, 부분방전법으로 테스트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다는 얘기죠. 아니면 가스 분석을 할 수도 있고, 뭐 오일에 대한 산가를 이용해서 패턴 분석을 할 수도 있고, 그런 변압기를 사른 상태에서, 온라인 상태에서 검출하는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수소 같은 걸로 해가지고, 피코크롬으로 해가지고 또 검출하는 방법들도 있고, 드랙밸브에서. 그런 것들을 여기다 다 써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내용보다 더 많은 부분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건 PV, Q 델타 증명하는 건데 예제 7-3에서 예를 들어 전압, 유효전력은 전압에 관계되고 무효전력은 전압 강화에 관계됨을 증명하라. 이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냥 그 PV, Q 델타로 그냥 적었습니다. 정한학강으로. 그래서 피레기에 대한 것들 설명하는 거 있고, 에너지 저장 방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럼 에너지를 저장할 때 정기적, 기계적, 역학적,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저장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그랬죠. 그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4단자 정수에서 이제, 요거는 선로 정수에서 T형하고 파형인데, 선로 정수가 이제 송전 특성으로 넘어가서, RLCG가 이 송전 특성이 단거리냐, 중거리냐, 장거리냐에 따라서 T형, 파형으로 이제 분류가 되겠죠. 거기서 어떻게 이제 표현이 되느냐. 전압비, 전류비, 임피던스비, 어드민턴스비 같은 4단자 정수가 어떻게 표현이 되는가를 계산을 하는 방법이고요. 요거는 이제 열병압 발전소. 그래서 열병압, 그 다음에 복합발전, 이거 많이 나오는 문제입니다. 열병하고 복합발전 보시고, 가스터빈 발전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같이 비교해서 보시고요. 765 설계 같은 경우도 이제 최근에 안 나온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나올 때가 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한번 보시자는 얘기죠. 71회 쪽은 문제를 적어드렸으니까 나중에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 관계상 요거를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좋겠는데, 일단 많은 부분을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바로 자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임피던스를 설명하기 위해서 간단한 회로를 그려라. 이건 퍼센트 임피던스입니다. 여기 유형의 문제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퍼센트 임피던스가 뭔지를 설명하고, 퍼센트 임피던스를 바라봤을 때 1차 측에서 바라본 거나 2차 측에서 바라본 거나 같다라는 걸 설명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시면 이 관연도 문제 지금 2권으로 들어갔죠, 책이. 책이 좋은 게 뭐냐면 짧게 해놔가지고 가지고 다니기 편하게 해놨습니다. 지금 6권으로 다 만들었는데, 원래 책 2권으로 되어 있던 걸 6권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들고 다니시기가 편하죠. 벌써 지금 1권이 끝났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그래서 가지고 다니시면서 보기 편하기 때문에 딱 4회차분 정도가 들어있습니다. 4회분 정도. 그럼 2년치가 들어갔다는 얘기죠. 2년치. 근데 이거 지금 또 보시죠. 그럼 이 69회 시험 문제가 71회나 72회 똑같이 있습니다. 이 변압기, 임피던스 같은 건 또 나오고요. 나중에 지금 임피던스 3번 부분 같은 것도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60회 때나 70회 때는 조금 그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이 그 다음에 또 나오곤 했습니다.
근데 그 뒤로 가서는 그 유형의 문제가 좀 중복되거나 그런 건 좀 많이 줄었거든요. 근데 한두 문제는 비슷한 유형이 나옵니다. 한두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항상 그 전에 있던 관연도 문제 부분도 자세히만 봐주셔야지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설명드릴게 아까 얘기했던 오부 동작이 없어졌지만 내용은 똑같다. 나중에 부동작 설명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또 모르실까봐. 그래서 그걸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 거고요. 이건 상건선변압기입니다. 이건선변압기 부분이 또 나옵니다. 요건 2분의 자기 거 더하기 자기 거 아닌 거 빼주면 끝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지중케이블 용어 재밍레쇼. 재밍레쇼는 15%만 생각하시라고요. 3개가 있으니까 3개 15%면 2.85에서 3.15입니다. 그 사이만 안 들어가면 얘가 안 낀다고. 잼. 옛날에 보면 복사기에 잼 걸린다고 그러죠. 잼이 걸리는 비율이 얼마나 됐냐 이걸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캐비테이션 공동현상이라고 얘기되어 있습니다. 공동현상. 공기가 생긴다는 얘기죠. 공기가 터지는 현상. 그러면 이게 왜 그러냐? 보시면은 그림을 딱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있습니다. 피부위선도에서 압력이 있고 얘가 부피가 있습니다. 여기는 물입니다. 얘는 뭐죠? 수증기인데 이걸 포화증기라고 하죠. 얘는 과열증기입니다.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지만 연력학을 이해를 하시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뭐죠? 예? 여기는 뭐죠? 예?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시는 방식이 틀리는 거예요. 여기는 포화수선입니다. 여기는 포화증기선입니다. 아, 포화된다 이거죠. 포화로 가는데 뭔가 물 쪽으로, 물하고 관련되니까 포화수선이죠. 여기는 과일증기하고 관련되니까 포화증기선이죠. 어려운 게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애울 때 그냥 단순하게 애우시지 말고 전체를 복합적으로 애워주시자는 얘기죠. 왜냐면 여기가 포화증기인지 여기가 과일증기인지도 헷갈립니다. 과일은 뭡니까? 열을 받아서 더 커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습증기입니다. 요거는 습증기고 여기는 습증기가 아닙니다. 여기는 건조증기입니다. 그러니까 물이 넘어가긴 했는데 물이 증기가 됐지 여기는 물 성분들이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물 성분이 남아서 넘어가는데 이 넘어가는 지점을 이제 포화수선이라고 해서 물이 포화돼가지고 넘어가는 이 지점을 포화수선이라고 하는 거고 여기는 분명히 물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여기서 이게 포화가 돼서 어떻게 또 넘어갔다는 얘기죠. 증기 쪽으로. 이때는 완전한 건조증기로 넘어갔다는 얘기죠. 물이 없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이게 얘가 포화, 얘가 과열. 증기다. 이런 부분 생각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에 있던 부분이 압력이 떨어졌습니다. 압력이 떨어지면 포화 증기 쪽으로 넘어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물이 가다가 어느 순간에 압력이 떨어지면요 얘가 기포가 생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물 안에 기포가 있다가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압력이 다시 세지면은 그 증기가 다시 물로 넘어가겠죠. 그럼 증기가 있던 부분이 물로 넘어가면서 이게 터진다 이거죠. 증기가 터지면서 거품 같은 게 터지면서 이게 어떤 데 충격을 주게 된다는 얘기죠. 그 충격에 의해서 영향을 미치는 게 캐비테이션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현상. 비어있던 게 없어졌다 이거죠.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런 개념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 가공지선의 차폐각. 말 그대로 차폐각이죠. 그럼 어떻게 보냐? 76가 얼마죠? 맞아요. 1호사는? 1에서는 30, 2에서는 50. 뭐 약간씩 틀려지는데 그건 뭐 큰 차이는 없고요. 뭐 1에서는 30도, 뭐 2에서는 뭐 5도라고 돼 있는데 5도가 뭐 바뀌어질 수는 있고요. 그럼 3, 4, 5는 0도. 이런 식으로 765 마이너스 8, 3, 4, 5는 0도, 1호사 같은 건 1에선 2에선 이렇게 틀리게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데 이제 그림으로 이제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서지 임피던스 저감 대체 뭘까요? 정가. 예? 서지 임피던스 저감 대책. 서지 임피던스는 알겠는데 아까 열심히 설명해서 앞에 있었는데 저감 대책이 나오니까 이제 또 혼돈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따가 내용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FAS 동작 원리. 이것도 지금 안 나왔던 게 나왔습니다. 저번에 막 열심히 ASS를 설명했는데 요 뒤에 ASS가 또 나옵니다. 또 다음에. 근데 여기서 이제 배전선로에 대한 보호 장치들입니다. 배전선로 보호 장치 하면 뭐가 생각이 나야 된다고요? RSL 리클로저 섹셔널라이즈 라인 퓨즈. 그 밑에 이제 FAS라는 이제 스위치가 달리는 겁니다. 그 밑에. 그리고 가서 이제 수용가 쪽으로 가서 ASS가 달리는 거죠. 정식 수전 설비에서는 ASS를 안 씁니다. 정전이 되기 때문에. 이 FAS도 마찬가지 ASS가 같은 스위치라는 얘기죠. 스위치.
그래서 말단에 쓰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같이 한번 보시면 되고요. 원자력 발전에서 사용하는 플루토늄 생성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요거 보면서 요 뒤에 뭐 원자력의 안전 뭐 대책 부분이 또 나오는데, 플루토늄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 보시면 플루토늄이 어떻게 나오죠? 처음에 생성이? 플루토늄은 핵폭탄의 원료입니다, 지금. 근데 플루토늄이 뭐에 부산물이 되죠? 원자를 돌리고 나면 플루토늄이 나습니다. 그럼 원자를 돌리기 위해서는 뭐가 들어가야 되죠? 원료가? 우라늄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우라늄. 우라늄은 천연 우라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거 쓸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천연 우라늄이 충청도 지역에 내장이 돼 있습니다. 내장이 돼 있는데 왜 못 캐냐? 채산성이 없습니다. 채산성이. 왜? 이만큼 패면 거기에 요만큼 들어있다는 얘기죠. 묻혀는 있는데, 많이는 묻혀 있는데 그 채산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못 캐는 거고,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우라늄 많은 데들이 뭐 예를 들어 호주 같은 데는 광물들 다 많거든요. 이런 데들 가도 되고, 그런 데서 이제 캐가지고 오는 겁니다. 우라늄을 캐는데, 천연 우라늄은 몇 프로가 안 들어있습니다. 말 그대로 농축이 돼 있는데 그거를 이제 천연 우라늄 농축 우라늄을 바꾸는 거죠. 그러면 농축이 돼 있으니까 반응이 잘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원자로가 종류가 뭐가 있죠? 경수로하고 중수로가 있는데, 경수로에는 뭐가 있죠? 가압수형이 있고 비등수형이 있다는 얘기죠. 중수로는 있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개념으로 이제 가셔가야 된다는 얘기죠. 경수는 냉각제입니다. 근데 냉각제를 경수를 쓰느냐 중수를 쓰느냐 그 차이는, 경수를 쓰면 물을 씁니다. 그냥 일반 물이고요. 중수는 거기다 이제 중수소, H 성분이, 물에 중수소라는 H 성분이 더 들어가게 되면 그게 중수가 되는 겁니다. 무거운 물. 경수를 쓰는 것은 흡수를 잘 합니다. 흡수를 잘하는 만큼 또 뭡니까? 이게 사실은 원리를 이해해야 되는데, 우라늄이 있습니다. 우라늄이 있는데 여기 중성자가 있습니다. 우라늄하고 중성자하고 반응을 하면서 핵분열이 일어나가지고, 핵분열이 일어나서 열이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남는 부산물이 바로 플루토늄이 되는 겁니다. 우라늄하고 냉각제가 있어서, 냉각제, 감속제가 있어서 우라늄하고 중성자하고 만나는데, 이 물을 쓰게 되면, 일반 경수를 쓰게 되면은 얘가 중성자도 흡수를 해버립니다. 경수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중성자하고 우라늄하고 반응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경수가 있을 때는 흡수를 해버리니까 반응이 잘 안 일어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런 경수로 해서는 일반 천연 우라늄을 쓸 수가 없습니다. 천연 우라늄은 농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약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반응이 잘 안 일어나겠죠. 그래서 이런 그 경수로 해서는 천연 우라늄이 아닌 농축 우라늄을 쓸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왜? 그 경수가 중성자를 흡수를 하다 보니까 우라늄과 중성자가 반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줄여주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경수로는 무조건 농축 우라늄을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중수로를 쓰게 되면, 얘가 중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중성자를 흡수를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연 우라늄을 갖다 놔도 충분히 원자로하고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중수를 쓰게 되면은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거죠. 중수를 쓰든 중수를 쓰게 되면은 천연 우라늄을 쓰든 농축 우라늄을 쓰든 반응이 제대로 일어나니까. 그 중수로를 쓴 게 바로 이제 캔듀 같은 부분이 돼요. PHW 해가지고 캔듀를 해서 뭐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뭐 캔듀가 지금 월성 하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고, 경수로에서는 아까처럼 그냥 비등수형. 아까 농축 우라늄하고 경수하고 반응을 하다 보면은 뭐 열중성자가 생기게 되고 뭐 0.025까지 이제 떨어진다고 돼 있죠. 고속중성자가 저속중성자가 되고 그게 뭐 열중성자가 된다, 이렇게 설명이 돼 있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중성자가 뭔가 반응을 하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면서 나온 것들이 이제 그 U235가 U239가 되고, 그 U239가 P239가 되면서 플루토늄이 생성이 되는 겁니다. 플루토늄이. 그래서 이 플루토늄이 바로 핵폭탄의 원료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경수 같은 건 어떻게 된다고요? 아까처럼 반응이 별로 잘 안 일어나니까 어떤 농축 설비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죠. 천연 우라늄에서 그 농축 우라늄을 만들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딱 보면 거기 농축 설비가 있다는 거는 플루토늄이 왔을 때도 그걸 플루토늄을 가지고 뭔가 전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다. 전 세계의 한 80% 이상이 이 천연 우라늄을 농축 우라늄을 쓰는 이 그 경수를 씁니다.
중수는 비싸거든요. 비싸고 관리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한 20% 정도만 중수형을 쓰고 80%를 그걸 쓰고 거기서 또 한 7대3 정도로 해가지고 뭐 가압수형을 쓴다든가 비등수형을 쓴다든가 이런 식으로 또 나눠집니다. 또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참고적으로, 왜냐면 이 문제만 볼 게 아니라 나중에 원자력 문제에서 또 나오니까 그런 것들까지 같이 보실 때 뭐 HWR이다, 뭐 PHWR이다, BWR이다, 그런 것들도 이제 경수냐 중수냐 같이 이렇게 봐주셔야 되니까, 이 플루토늄도 그 과정에서 플루토늄이 생기는 거다 이렇게 복합적으로 봐줘야 되고, 뭐 원자로의 안정성이라든가 그런 거 봤을 때는 안정성이 있게끔 하려면은 핵감, 냉반, 제차라고 제가 애우라고 했죠. 핵연료, 핵함, 감속제, 냉각제, 제어제, 반사제, 차폐제, 이것들이 각각 하는 역할들을 한꺼번에 원자력에서 한번 이해를 해 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원자력이 시험에 안 나오지만 이거를 단계별로 하나씩만 외워주면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원자력은 그냥 하나로 전체적으로 다 해서 그걸 모아서 외워두셔야지만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거기서 조금씩 써가지고 답을 쓰실 수가 있으니까 원자력은 그렇게 한 번은 준비를 하셔야지만 됩니다. 단상과 삼상 변압기 병렬운전 조건. 뭐, 보시면 되겠죠? 대신 가는 결선을 나타내라. 그럼 델타 되죠? YY 되죠? 델타 Y? Y 델타? 이거는 상황에 따라서 안 됩니다. 그것들만 써주면 된다는 얘기죠. 연력학책 1법칙, 2법칙, 3법칙이 있습니다. 860kcal라는 건 1분 3,600으로 해가지고 계산하면 됩니다. 1시간을 해서. 1초 곱하기 60초를 하면 1분이죠. 60분 곱하기 하게 되면 3,600이죠. 3,600이라는 1시간을 가지고, 이게 킬로와트거든요? 킬로와트 아워로 이제 계산을 하다 보면 860kcal가 나오는 겁니다. 0.24 곱하기, 그래서 3,600을 해가지고 계산을 하시게 되면 나중에 8,860이 나오게 됩니다. 3법칙도 있습니다. 연력학 1법칙, 2법칙, 3법칙이 있는데, 뭐 에너지 보존의 법칙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요건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THD. 토탈 하모닉 디스토션인데 이건 전압에 대한 THD하고 전류에 대한 THD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게 새로 나왔던 거죠. 이게 EDC라는 등가 방해 전류라는 게, 이게 그전에는 물론 이제 규정에는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THD만 알고 있다가 EDC가 새로 나오니까 이 부분이 이제 좀 혼돈이 된 겁니다. 이때 당시에. 그래서 등가 방해 전류는 이제 그 교재에 나와 있으니까 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지금 하나가 들어왔을 때, 세 개로 나갔을 때 중성점의 요 전위는 어떻게 됐냐? 한 50% 정도 된다. 들어온 전리에 50% 정도가 남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배전 방식에서 사용하는 보호기계 종류. 이게 아까 리클로저 섹셔널라이즈 라인 퓨즈가 되는 거죠. 여기에. 아까 FAS하고 같이 한번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저기서 있었지만 같이 한번 봐주셔야지만 여러분들 혼돈이 안 되니까. 원자력 발전의 안전대책. 안전대책에 보시면 보이드 효과가 있고, 도플러 효과가 있습니다. 저도 이 교재를 보면서 이게 뭐지 하고 이렇게 그 인터넷을 찾아가지고 봤더니, 보이드 효과는 말 그대로 아까 좀 기포가 생긴다고 그랬죠? 보이드는 그 기포가 생기면서 물의 밀도가 변하면서 기포가 생깁니다. 기포가 생기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자연적으로 감쇄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온도가 상승이 되면 보이드 효과가 생겨서, 온도가 상승이 되면 기포가 생길 거 아닙니까? 기포가 생기면은 아까처럼 중성자가 이렇게 반응을 물 안에서, 냉각제 안에서 반응을 했는데 기포가 생기면 어떻게 되죠? 반응을 제대로 못할 거 아닙니까? 반응을 제대로 못하니까 자연적인 요건에 의해 가지고 자기가 스스로 온도가 다시 감소되더라. 이런 부분이고. 도플러 효과는 이제 나중에 또 보시면 되는데, 그거에 의해서 또 화학적인 반응에 가지고 다시 또 감소되는 부분으로 이렇게 두 가지가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커지면 자기가 스스로 또 떨어지고, 또 그 효과에서 자기가 또 떨어지면 자기가 또 스스로 또 올려주고, 항상 어느 정도를 일정하게 유지를 하려고 자기가 올렸다 내렸다 자연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법칙이 있더라. 그 법칙을 설명하면서 이제 긴다, 노비, 내줄 해가지고 긴급장치는 다중보호벽이라든가, 노심 냉각장치라든가, 이런 것들, 내진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설계에 대한 대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더 설명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이것도 모범 답안인데, 모범 답안을 외울 때, 여기에 어떤 컨셉으로 가야 되겠다는 걸 외워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최대 전력 전달 조건 같은 경우는 똑같으면 됩니다. 가운데를 딱 잘라가지고, 이쪽하고 똑같으면 됩니다. 최대 전력 조건은. 왜? 서로 들어온 거하고 나간 거하고 안 맞으면은 밸런스가 깨져버리면 뭔가 안 좋으니까 이 들어온 거하고 나온 거 부분이 다 같아야 된다. 그런 개념으로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이는 조건에 따라서 저희가 최대 전력 전달 조건을 했을 때 어떻게 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 본 거하고
요거 본 거하고 곱한 게 같았을 때 뭐 같다라고 저희가 얘기했죠.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도 그런 식으로 이제 체제 전력 전달 조건을 보는데 문제는 이제 쉐링 브릿지나 뭐 이런 것들은 나중에 보시면 여기 변압계 이상 검출할 때 유전적 조건 같은 경우는 이제 쉐링 브릿지를 이용하거든요. 쉐링 브릿지는 R하고 C입니다. R하고 C인데 여기는 R을 놓고 여기는 C를 놓고 여기는 R을 놓고 여기는 C를 놓고 여기는 직렬로 놓고 여기는 R을 놓고 여기 C를 놓고 병렬로 놓고 이건 따로따로 놓고 그럼 RC를 이렇게 곱하면 되죠. 그럼 여기는 뭐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P 보호기기가 RC가 있을 거란 얘기입니다. 지금 우린 여기는 RC가 있으니까 요걸 조절을 하면은 요걸 조절하다 보면 여기 RC도 있죠. 우리가 이 RC를 모르니까 여기를 병렬로 놔두는 겁니다. 병렬로 놔두고 여기는 우리가 RC가 고정이 돼 있죠. 우리 장비 자체는 RC가 고정이 돼 있으니까 내가 요 RC를 조정을 하다 보면은 요거하고 요 곱한 거하고 요 곱한 게 맞아떨어지면 같다면서요. 그래서 요거는 알고 있는데 내가 요걸 조절하다 보면은 얘하고 같아지진 지점이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럼 요거에 얼마인지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R과 C, 여기 보시면 얘가 R 부분이고 얘가 C다. 그러면 R 값이 늘어나면은 이 각이 변화가 된다고 그랬죠. 탄델테법에서. 유전정제법에서 그 부분을 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 거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뭐 A에 대한 그 부분도 나오고 뭐 분방전 나오고 뭐 초음파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니까 그것들은 보시면 되고 뭐 패턴 분석법도 나오고 가스 분석법도 나오고 근데 이제 가스를 분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온도에 따라서 가스가 틀리게 됩니다. 예를 들어 수소가스는 한 1800도에서 나온다. 그럼 단락이 돼야지 나온다는 얘기죠. 아크가 나온다. 그럼 C 성분이 나옵니다. C 성분. C 성분이 나오는데 C 성분이 온도에 따라 뭐 C2H2가 나올 수가 있고 C2H4가 나올 수도 있고 C2H6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온도에 따라서. 그러니까 타니까 끓음에서 C 성분, 탄소 성분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타니까 수소 성분이 나오는데 그 조합을 가지고 보면 얘가 어느 정도의 온도가 이에서 부산물이 나왔다는 걸 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그 패턴들을 보다 보면 얘는 이 온도가 나올 수 있는 거는 단락이 일어났을 때밖에 안 돼. 여기서는 뭔가 쇼트가 일어났구나. 여기서는 뭐가 일어났구나. 그것들을 유출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패턴 분석법으로는. 아니면 절연율을 갖다 놓고 내압을 때립니다. 내압을 때려서 얘가 지금 뭔가 술 많이 먹고 그러면은 피도 안 좋지 않습니까? 예? 적혈구 수치도 안 좋고 그런 것처럼 얘도 보다 보면은 뭔가 안 좋은 걸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 5번 부분은 나중에 보신데 이 교재에 있는 내용이 조금 이해하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재에 있는 내용 말고 나중에 예제에 있는 기본서에 있는 예제 7-3번 문제로 보시는 게 더 낫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해놨는데 그냥 한번 문제가 좋기 때문에 이 문제는 또 나온다고 제가 몇 번을 얘기했거든요. 25점짜리로 나왔습니다. 이게 지금 여기 지금 10점짜리로 나온 문제죠. 이게 똑같이 25점짜리로 나왔습니다. 거저 먹는 겁니다. 그냥 이거는 물론 25점짜리 문제가 별도에 또 있는데 그거를 이제 10점짜리 문제로 썼어도 크게 문제가 없더라. 환경대책 설비 뭐 이런 것들 이것도 지금 25점짜리로 나왔죠. 근데 문제는 이제 10점짜리로 나올 수 있는 유형의 문제지만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죠. 배전선로에 사용되고 있는 1단 접지 주상변압기 각 종류에 대한 특성. 이건 한번 보셔야지만 됩니다. 저도 잘 몰라가지고 보니까 이런 결선 방식들이 있구나.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추가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뒤쪽에 ABC가 있었나요? ABC가 뒤쪽에 있었나? 뒤에 따로 있었나? 제가 헷갈리는데. 별도로 있죠? 4교시 때? 예, 4교시 때 ABC 방식이 있는데, 여기 주상 변압기가 이제 CSP 변압기라고 하죠. 또 별도로 또 돼 있는 게 있습니다. 요 문제는 좀 헷갈립니다. 근데 이 문제도 보시면은 그림을 그려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나로 돼 있는데 실제로는 세 상을 그림을 그려가지고 왜 여기는 한 상만이 개방됐기 때문에 그림을 한 상이 개방된 걸로 해서 나머지 그림을 그려주시면 되는데 이거는 딱 보시면 고장전류 계산을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한 상만이 개방이 되면 어떤 거하고 똑같이 되는 거죠? 한선 단선입니다. 일선 단선. 일선 단선일 때는 2선 지락하고 값이 똑같습니다. 고장전류 계산 값이. 얘는 보면 2선 지락에 대한 고장전류 계산치로 똑같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만 알고 계시면은 나중에 풀기 쉽다는 얘기죠. 피레기 역할. 피레기가 뭐 하는 놈이죠? 여기서 할 때 이상전압이 내습했을 때 대지로 방전하는 장치. 쉽게
피레기는 그러니까 번개를 바깥으로 뺀다면서요. 번개를 설명했는데 뇌가 친다라는 것보다 이상전압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설명하자는 얘기죠. 내격이 침입했을 때 아니면 이상전압이 내습했을 때 들어온 겁니다. 들어온 걸 바깥으로 빼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써주면 되고 방전 개시전압은 어떻게 되냐? 충격비는 어떻게 되냐? 충격비는 어떻게 되죠? 충격 방전 개시전압 나누기 상륙파. 예. 이거는 피레기 구비 조건을 가지고 재충상 방송 내에서 피레기 구비 조건 잘 안 써지네. 재, 충, 상, 방, 송, 네, 제한전압 낮을 거. 충격 방전 개시전압이 낮을 거. 상형주파 방전 개시전압이 높을 거. 방전 내량이 클 거. 속류 차단 능력이 클 거, 내구성이 클 거 해서 요걸 나눈 요게 뭐라고요? 충격비라고요. 얘는 낮을수록 좋고 얘는 높을수록 좋다. 왜 상형주파 방전 개시전압은 높아야 될까요? 높아요. 전격전압은 높아야죠. 그래도 오동작을 안 하니까 전격전압에 가깝게 돼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약간 서지만 들어와서 피레기 동작해버리니까 안 되니까 얘는 평상시 때 전격전압보다 상형주파니까 상형주파보다 어느 정도 높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1.5배 이상 높아져야지만 된다는 얘기죠. 충격비는 어떤 충격이 들어왔을 때 빨리 빠뜨려주면 되니까 얘는 낮을수록 좋죠. 그러면 요걸 충격비라고 했는데 이 충격비 요 차이 갭은 몇 정도가 좋겠냐? 그러면 한 1.5배 정도가 좋겠다. 옛날에 3, 4, 5kV BIL이 2.2라는 걸 설명하시오가 그때 이거였습니다. 2.2가 요거였습니다. 이렇게 1.5에서 2.2 뭐 이렇게 내용들을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구비 조건도 외우고 충격비도 외우고 다 한꺼번에 이렇게 한꺼번에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답안지를 만들어 가셔야 된다는 얘기죠. 제한전압 산출 방법. 제한전압은 뭐죠? 제한전압은? 네. 피레기가 방전 후 단작 안에 남게 되는 전압. 예, 그렇게 피레기가 방전 후 피레기 단작 안에 남게 되는 전압이 제한전압입니다. 제한전압은 낮아야 된다고요. 피레기 단자에 남아있으니까 이 전압이 다른 데 영향을 미칠 거 아닙니까? 그래, 피레기 전격전압이 얼마입니까? 460kV, 막 이렇게 690kV, 뭐 1380kV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765, 뭐 345, 154별로 해가지고. 예? 피레기, 그건 전격전압입니다. 제한전압은 그거보다 훨씬 더 남아야죠. 왜? 전격전압은 걔가 견딜 수 있는 최고의 전압이라는 얘기입니다. 154 쪽에 뭔가 치고 들어왔습니다. 근데 얘는 460kV 이상이 되면 터져버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뭡니까? 충격 방전 개시전압이 700이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700이 들어왔는데 빨리 뭡니까? 460 밑으로 빨리 방전을 시켜줘야 되죠. 그렇게 놔줘야 된다는 거. 제한전압 산출할 때 뭐 마이너스 2분의 1로 해가지고 나눠지죠. 이것도 진행파의 반사와 투각 개수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시면 거기서 빠지는 만큼 IA가 흘러주는 만큼 빠져주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뭐 2분의 1에 뭐 IA 한 다음에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제한전압과 절연협조, 경제성. 지금 말씀드린 그런 내용들입니다. 전기에너지 저장 방법, 뭐가 있을까요? 예? 기계적인 부분도 있고, 전기적인 부분도 있고, 역학적인 부분도 있고, 자기적인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쓰는 겁니다. 역학적으로 뭐를 저장할까요? 양수발전 같은 건 위치 역학적으로 해가지고 양수발전을 저장하는 부분이 역학적이 되겠죠. 그 다음에 뭐 기계적인 부분이다. 그러면 뭐 공동 안에다 넣어가지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 뭐 자기적이다. 그러면은 안에다, 초전도체 안에다 넣어가지고 이렇게 저장했다가 뭐 하는 부분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에너지 변환을 다른 식으로 해서 저장을 했다가 나중에 다시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에너지 불변의 법칙에서 물론 손실이 생기겠지만 그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해서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디지털 계정기. 디지털 계정기는 뭘까요? 네? 알고는 있는데 이게 그 정의를 내리기가 참 힘듭니다. 디지털 계정기? 아날로그 계정기를
디지털로 바꾼 게 디지털 계정기죠. 쉽게 생각하면. 근데 이제 그걸 설명하려다 보니까 그럼 디지털로 어떻게 바꿨냐, 아날로그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날로그 수치를 표본화, 부호화, 양자 해가지고 아날로그 수치를 디지털인 0일로 바꿔서 보는 계정기가 디지털 계정기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러니까 어려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충분히 말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면은 뭔가 바꾸는 데 있어서 어떤 식으로 바꾸냐? 그럼 입력을 받아서 EFS, MAD 연출을 입력을 받아서 필터링 해서 샘플링 한 다음에 머지를 한 다음에 AD 컨버터를 통해서 연산을 한 다음에 출력을 내보내면 된다. 그렇게 나가면서 그러면은 그 디지털 계정기의 장점과 단점이 뭐냐? 다소, 경고, 융조, 써서 한고, 그 다음 특징은 뭐냐? 보통 이자다. 뭐 이런 식으로 가지고 내용을 딱 써서 가면은 25점짜리 답안지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흐름을 딱 머릿속에 이렇게 설명한다는 건 거기에 답이 뭐뭐를 쓸지 여러분 머릿속에 있다는 얘기죠. 근데 처음에서 막혀버립니다, 이렇게. 이건 뭘까요? 그러면 알고는 있는데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여러분들 그걸 막 자꾸자꾸 풀어서 말로 풀어서 쓸 수 있으면은 그거를 맞춰서 쓸 수가 있습니다, 답안지를. 요것도 이제 그런 식으로 제가 원하는 겁니다. 흐름을 딱. 요거는 지금 보시면 4단자 정수를 쓰는데 T형하고 파형이기 때문에 이건 T형하고 파형에 대한 그림 그리고 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중요한데 이거는 제가 생략을 했습니다. 여기서는. 예. 시험 문제상으로는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봐주셔야지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단답형으로 여러분들 좀 답을 쓰기 좋은 쪽만 일단 골라놓은 겁니다. 좀 시험에 많이 나오고 답안지로 여러분들 쓰기 쉬운 거. 저거 갖다 놓으면 그림 그리고 있으면 30분 끝납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게 원하는 게 아니라 많은 걸 좀 써서 시험에 많이 나올 만한 걸 많은 걸 좀 써서 뭔가 이끌어내다. 그러면 아까 저 디지털 계정기가 제가 선택했습니다. 왜? 키워드를 쓰시길 원한다는 얘기예요. 표본화, 부호화, 양자, 그 다음에 EFS, MAG 연출, 그 다음에 다소, 경고, 융조, 써상고, 보통 이자 같은 키워드만 쓰시면 그거 몇 분 걸립니까? 1분밖에 안 걸립니다. 1분 안에 키워드 쓰고 빨리 넘어가서 나 이거 이만큼 쓸 수 있어 라고 여러분 스스로 위안을 생기고 안 되면은 그걸 자꾸 훈련해서 쓰는 훈련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T형 파형은 뭡니까? 여기서 이제 전압강화 몇 번 일어나냐잖아. 전류가 몇 개가 분류가 되느냐에 따라서 전압강화와 전류 분배에 따라서 뒤에서부터 보고 오면서 그림을 그려주면 된다고 그랬죠. ABC 방식. ABC 방식을 옛날에는 많이 썼는데 지금은 안 쓴다고 합니다. 물어보니까. 문제점들이 좀 많아서. 그 뭐냐. ABC 방식이라는 게 가공지선을 쓰고 밑에 RST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한전은 RST가 없고 ABC라는 상회전 방향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 ABC 방식은 에어리얼 번들 케이블 해가지고 같이 묶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공지선을 가운데다 놓고 ABC 상을 이렇게 세 개를 놓고 이렇게 꼬아가지고 조가선 대신에 가공지선 넣은 거를 가지고 그냥 한 선으로 간 겁니다. 왜? 가공지선도 있고 그 다음 밑에 하나 둘 세 개가 있으면 면적이 커지지 않습니까? 면적이 커지니까 어딘가에 접촉이 많이 되겠죠. 그래서 수목이 많다든가 뭔가 접촉이 많이 일어나는 부분들, 그리고 뭐 보안상이라든가 어떤 뭔가 이제 관리하기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ABC 방식을 많이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 도서지방 같은 경우에 ABC 방식을 많이 썼거든요. 나무가 계속 자라는데 누가 언제 가서 그 나무를 치고 있습니까? 안 되니까 한가닥으로 가져가서 썼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절연 케이블을 썼기 때문에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갔는데 이제 여기에 대한 것들이 이제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기다 보니까 아까처럼 얘가 뭉쳐있다 보니까 거기서 뭐 유도장애라든가 그런 부분이 또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다 뭐 실드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돌돌돌돌 말아지니까 저번에 보셨던 스파이럴 로트처럼 이렇게 또 밖에다 또 별도로 또 감아진다고 합니다. 다른 쪽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이 ABC 배선 방식을 쓰면 CSP라는 변압기를 씁니다. 아까처럼 ABC 배선 방식을 쓰는 가장 큰 이유는 중간에 수목이라든가 이런 때 접속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럼 변압기도 보시면 변압기 앞에 COS 달려있고 피렉이 달려있고 변압기 있고 다 튀어나와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힘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CSP 변압기라는 일체형 변압기 안에 피레기도 내장되게, 안에 휘주도 내장되게, 겉에는 부식만 나와 있게끔 해서 일체형으로 CSP 변압기를 사용하더라 이거죠. ABC 배전 방식에서는. 그래서 요거는 ABC 배전 방식이 나오면 CSP 변압기도 같이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지만 됩니다. 여기는 최대 전이경도 Gmax. 코로나 인계전압 계산하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요거. Gmax를 이용해서 코로나 인계전압을 계산하니까요. 코로나 방지 대책.
그럼 뭐였죠? 목표가 이하반응. 예, 목표가 이하반응을 쓰란 얘기죠. 열병합 발전소에서 예상되는 전력계통 운영상의 기술적인 문제점. 이건 키워드가 뭐였죠? 조용심 씨는 생각날 것 같은데. 열병합 발전소에서 예상되는, 열병합 발전소는 뭘까요? 신재생 에너지죠. 예? 예? 그러니까 신재생 에너지를 쓰다 보니까 왜 큰 놈들이 있고 작은 놈들이 자꾸 계통이 연결되다 보니까 잡음이 많이 생기더라 이거죠. 그 잡음이 뭐냐 이거죠. 전력계통 운영상의 기술적인 문제점, 전보고독, 단상역주. 그래가지고 전압 강화가 생기고 보호협조가 생기고 고조파 문제가 생기고 단독운전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단락 용량에 문제가 생기고 뭐 역상이라든가 역률이라든가 뭐 주파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들이 생긴다. 그걸 쓰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냐. 뭐 보호협조를 잘해야 된다. 아니면 개통설비별로 어떻게 연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 유형의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는 모두 다 해당되니까. 이번에도 나왔습니다. 근데 문제를 조금만 까버리면 여러분들이 답을 못 쓰는 겁니다. 근데 얘는 그거구나 딱 하면 이제 아는 거죠. 딱 봤을 때 그래서 좀 폭넓게 보고 열병합 발전소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열병합 발전소가 아니라 신재생 에너지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설명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꼭 그게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다른 유형의 문제를 갖다가 답을 얼마든지 만들어내실 수가 있다는 얘기죠. 콘덴서 이거 사실 되게 쉬운 겁니다. 이거 5%입니다. 2만 분의 1000 해가지고 5%거든요. 달러? 근데 그걸 25점짜리로 그냥 쓰라고 하니까 전압 강화 경화는 5%밖에 안 되거든요. 모선의 단락 용량이 2만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콘덴서를 넣었다는 얘기죠. 콘덴서를 넣었으면 어떻게 합니까? 전압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전압이 올라가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 용량만큼에서 저거만큼을 넣었으니까 전압이 얼마나 올라가냐. 단락 용량이 저만큼이라 했으니까 저 단락 용량분의 요만큼을 오버를 시킨 겁니다. 그래서 2만 분의 1000을 넣게 되면 얘는 5%밖에 안 나옵니다. 그럼 5%를 왜? Q가 들어가게 되면 전압이 올라간다면서요. 그러니까 5%만큼 경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잘 모르고도 그냥 통밥으로 찍다 보면 그 5%가 나왔습니다. 그냥 아주 쉬운 거죠. 단 여기서 논리적으로 설명하라고 하니까 전압 강화 계산했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뭡니까? 이렇게 그 역류를 개선하기 위한 콘덴서를 설치했을 때 역류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소남 요소를 해가지고 손실도 저감할 수 있고 전압 강화도 경감할 수가 있고 요금도 절감할 수가 있고 설비 용률도 향상할 수 있다. 그러면 거기서 나온 전압 강화 경감하는 그 내용을 갖다가 설명하면서 이거 쓰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가스터빈 발전의 원리. 가스를 태우려면 어떻게 되죠? 불이 있어야죠.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연료가 있어야죠. 또 공기가 있습니다. 이게 불의 3요소입니다. 이 세 개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 일어나요. 둘이서 고스톱 칠 수 있습니다. 근데 셋이서 고스톱을 쳐야죠. 3명 이상. 이게 3요소다 이거죠. 그리고 둘이서 고스톱을 쳐도 필요한 게 있습니다. 화투가 있어야죠. 혼자서 고스톱을 치도 화투가 있어야죠. 불이 있어야지만 탄다 이거죠. 불이 있고 그다음 원료 그리고 공기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가스터빈은 가스가 뭡니까? 원료입니다. 공기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불이 있어야 되니까. 그 여기서는 공기 압축기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가스가 잘 타려면 가스는 어떻게 합니까? 가스화 돼 있기 때문에 얘는 잘 탈 거니까 잘 타려면 어떻게 합니까? 그만큼 공기를 더 많이 넣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공기 압축기가 들어갑니다. 여기는 공기 압축기가 들어가고 이렇게 나가는 부분들. 장단점. 이게 사실은 가스터빈을 보게 되면요. 제트터빈하고 비슷합니다. 제트기는 어떻게 되죠? 앞에 보시면 이렇게 뭐 연결되어 있습니다. 돌고 뒤로 나왔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요. 그 프로펠러가 아닙니다. 얘는 예를 들어 지금 비행기장 같은 데 보시면은 왜 새들 못 오게 하는지 아십니까? 새가 아까 그 입구 쪽으로 들어가서 이 터빈이 파손이 되죠? 출력을 못 냅니다. 왜 출력을 못 내냐? 그 이유를 알면요. 얘는 앞에 날개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앞에도 있고 뒤에도 있고. 여러분들 보시기에 앞에만 있는 것 같은데 그 안쪽으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날개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앞에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뒤로 들어갈 수 있는 압력이 더 세집니다. 공기를 압출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앞에서 불 붙이죠. 불 붙이면서 속도가 나오면서 뒤에서 또 세질 거 아닙니까? 뒤에서 또 가서 또 불 붙입니다. 한 번에 붙이는 게 아니라 여러 번에 나눠서 붙입니다. 그러다 보면 얘가 압력도 세지고 그 공기가 압축이 되면 얘가 더 잘 타면서 그 뒤로 가면 갈수록 제트 엔진이 되는 겁니다. 사실 제트 엔진이 어려운 게 아니라요. 그 공기를 압축해서 뒤로 빼면서 더 많은 공기를 집어넣으면 압축이 되면 얘가 더 뒤로 더 빠른 속도로 빠져나가는 원리가 그게 제트 엔진의 원리입니다. 대신 그게 잘 타려면 어떻게 됩니까? 일반 우리가 쓰고 있는 휘발유 같은 거는 안 되기 때문에 제트유라는 별도의 원리를 쓰는 겁니다. 그건 잘 붙습니다. 제트유를 붙이면은 불 붙이면 펑 하고 터집니다. 잘 터지니까 그만큼 화력이 좋은 거죠. 거기에 공기가 더 많이 들어가다 보면 속도가 늘어나는 거죠. 얘도 그래서 압축기가 있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겁니다. 769 변전소 설계 시 고려할 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환경적인 부분도 있겠죠. 요즘은 환경적인 부분 안 들어가면 안 됩니다. 무조건. 환경적인 부분, 면적에 관련된 부분, 기기에 관련된 부분, 전격에 관련된 부분, 뭐 이런 것들. 76을 쓰면 경과지에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도 볼 거고, 주변 환경과의 조화도 볼 거고, 님비 현상이기 때문에 이걸 지하 변전소를 쓸 건지, 가공을 할 건지, 지중을 할 건지, 그러면 전격은 또 얼마짜리를 할 건지, 또 크기는 얼마나 해야 될지. 765를 하게 되면 철탑의 면적은 줄어들죠. 근데 이제 기가와트당 면적이 줄어들 뿐이지 실제로 면적이 줄는 건 아닙니다. 3, 4보다 면적이 큽니다. 대신 용량 대비 면적이 줄어드는 거죠. 765는 8,400메가와트를 보내줄 수 있다고 합니다. 345는 2,100메가와트. 154는 한 300메가와트 정도.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그 면적으로 봤을 때, 1기가와트당 면적으로 봤을 때는 얘가 뭐 적게 차지한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나머지 내용들은 잠깐 쉬었다가 1번부터 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